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는요, 이 유명 연예인이 되거나 또는 스포츠 스타가 됐을 때 과거 학창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성공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학폭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근 인기 드라마의 이제 주요 주제기도 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청소년 시절 또 학창 시절의 비행이 성인이 된 이후에 직업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또 이 결혼할 때도요, 건강기록부 정도, 또 과거에는 좀 나아가면 채무기록 정도를 교환하던 데서 나아가 이 생기부, 생활기록부까지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학폭 사례는 없는가? 뭐 이런 이제 의심이죠. 자, 어제 KBS 보도를 보다가 제가 좀 놀랐는데요. 이 드디어 로펌들이 나서서 이제는 학폭 사건 전문이다, 이런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 학폭 처벌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고요. 또 실행을 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록에 남지 않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자, 생각이 납니다. 또다시 그러면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가. 자, 애초에 이 학폭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고 없애자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폭력을 저지르고도 벌 받는 것을 회피하는 서비스가 고도화된다면 이거 뭐 드러나지 않게 폭력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칠 겁니까? 자,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기보다 늘 주객이 전도되는 세상,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하는 보수의 품격, 그리고 사건 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이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저희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늘은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오늘 또 속보들이 막 나오는데요.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거 좀 이례적으로 듣는 사안입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오늘 오전에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좀 넘은 시각에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이 사무실에 국정원과 경찰이 출동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압수수색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초반 1시간 정도 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기다려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좀 막아서는 모습이었어요. 또 대치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가 입회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다가 변호인이 왔고요. 그래서 조합원 한 명,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인 조합원 한 명과 변호사가 참관하는 조건으로 수색을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라고 민주노총 측에서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아니라 네. 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명에게 적용된 혐의고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장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수사 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또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른바 제주 간접단 사건과는 별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 간접단 사건이 제주뿐만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걸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노총의 얘기를 들어보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이유가 뭐 우리는 없었는데 경찰과 국정원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마치 잘 짜인 그림 같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뭐라고 그랬냐면, 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뭐 수백의 이제 경력을 깔면서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하고 있고요. 이 압수수색이 사실은 뭐 이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네. 조합원 자택 그러니까 피해자 신분인 조합원 자택에서도 진행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를 역임한 A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좀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데 지금 상당히 전방위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민주노총의 뭐 오늘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은 있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부당한 수사라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부당하다? 있는 것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 1월 9일부터 이제 언론 보도가 갑작스럽게 감첩단 이렇게 붙어서 나오면서 굉장히 파문이 일었는데 뭐 검찰과 수사 당국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그 간부 4명의 따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지만 어제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나 틀은 비슷합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았다는 점, 그 지령의 내용이 반윤석열 정부 투쟁이라든가 반미 투쟁이라는 점 이런 점들 비슷하고요. 또 만났다는 공작원 이제 이름도 나왔어요. 북한의 대남 공작 이름도 나오고 이런 수준인데 계속해서 보도에서 보면 뭐 특별히 뭐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없는 상태고 그리고 수사 당국, 방첩 당국에서 혐의를 확인 중이다. 이런 수준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가 한 2주일 나오다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노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아무리 몇 명에 대한 특정 4인에 대한 수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이 간첩 낙인 찍기 아니냐. 비판 세력에 대한 그런 낙인 찍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뺏어서 내년부터 이제 경찰에 넘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 수사가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에 돌려줘야 된다. 이번 사건을 봐라. 국정원이 하니까 이렇게 잘한다. 이런 식의 보도와 국민의힘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수호를 위한 일종의 수사를 이렇게 과장해서 하고 있는 형태 아니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사실은 없어진 거죠. 해외 정보 활동만 하게 이제 개편이 됐던 건데 축소되고 그런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국가보안법 등장을 했고 국정원의 압수수색 그게 대공 수사권과 또 관련된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의 실체가 좀 명확해져야 되겠죠. 아니 아무리 해외에서 이 한국인이라고 우리말을 하니까 만났을 텐데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알았으면 지령을 내리면은 다 그걸 실행합니까? 우리 국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이적행위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검찰은 서울경찰청을 또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종로에 있는 서울경찰청 9층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울러 서울청 홍보 담당관실도 압수수색을 좀 하고 있다. 각종 업무 기록을 압수하고 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어제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있었고 특수본은 지난주에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윗선에 대해서 면죄부를 뒀다. 윗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유족들이 검찰에 대해서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대로 검찰도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좀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 외사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이런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수사 결과가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아랍에미리트의 뭐 정상회담 또 관련한 방문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두 번째 이제 방문지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으로 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 연구원님 보니까 현지 교포들을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UAE 일정은 마무리하고 스위스로 출국을 했고요. 스위스 취리의 한 호텔에서 스위스 동포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과 스위스 양국의 수교 60주년이다. 그래요.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면서 신뢰와 협력을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노력하겠다.
과학기술 경쟁시대 맞이해서 스위스와 함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핵심적인 일정은 다보스 포럼, 세계 최대 규모의 이 민간 경제 논의하는 장인데 여기 참석해서 드디어 이게 몇 년 만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연설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다보스 포럼이 또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3년 만에 또 제대로 개최하는 것이기도 한데 대면 행사로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예전 같지는 않다 그래요. G7 중에 독일 총리 정도만 참석하고 지금 일단 미중 지도자들이 다 빠져 있고 또 이게 해마다 열릴 때 그렇지만 이게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화로운데 모여가지고 이게 세계 경제를 논하고 뭐 빈곤을 논하고 기술을 논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의심도 항상 있었기 때문에 좀 김 빠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서 대통령의 연설 19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스위스로 이동을 했지만 아랍에미리트와의 뭐 이 회담은 표면적으로 참 잘 된 것 같아요. 뭐 300억 달러 투자 유치도 됐고 48개에 달하는 MOU도 민간 공공부문 체결이 됐고 그런데 이 아크 부대에서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야당에서는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외통위 이 현안 질의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다뤄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 회의를 봐도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이제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 발언을 내놓았다.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 대표는 이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또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다. 이란과 관계가 악화하면 현지 교민은 물론이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길 권한다. 또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거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발언의 문제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진화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이제 외통위에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좀 보면 이 대통령이 이란은 한국의 적이라고 발언했다면 부적절했겠지만 아랍과 UAE를 언급하면서 장병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 왜 외교 참사냐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크 부대 장병들 앞에서 군 통수권자가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국내에서 이걸 가지고 갈등을 만들고 이란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주장을 태용호 의원이 펼쳤습니다. 문제는 이란 정부가 지금 예의주시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낸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 외교부에서 이란 외교부 대표 한국의 이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국내에서 뭔가 문제가 시작됐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당사국인 이란의 입장이 뭔지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럼 대통령의 발언을 일단은 뭐 이란에 해명을 한다든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윤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뭐 기자회견을 열거나 어떻게 하면서 해명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자들 뭐 취재하러 간 기자들이 있으니까 취재 기자들 순방 따라온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를 좀 만들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 발언은 뭔가 좀 착오가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유감이라든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를 좀 정상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테헤란로도 아직 우리나라에 있고 서울로도 이제 이란에 있는 상황인데 이란 외교부에서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란과도 지금 뭐 기업 간의 거래도 많이 있고 들어가 있고 교민도 있고 과거부터 이제 중동 건설분부터 또 관계가 돈독한 나라인데 이 70년대 말에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에 조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외교부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이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지금 김성태 전 회장 어제 오전에 들어와서 뭐 생중계되면서 압송이 됐잖아요. 체포는 기내에서 이미 됐고.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의 유효시한이 48시간이니까 곧 구속영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기내에서 체포가 돼서 그때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 40분에면 48시간이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주거나 뭐 두 가지인데 뭐 영장 청구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요. 네. 오늘 아마 오후에 영장을 청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2시 40분 전에 이게 결론이 내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13시간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 내용을 좀 보면 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먼저 조사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고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지금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어제 13시간 조사 이후에 이 수원 구치소에서 김 전 회장이 머물렀고 오늘 다시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나머지 혐의들을 추궁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귀국한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서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해놨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어제 조사에서 네. 뭐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 행사하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 대답을 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검찰이 뭐 여러 가지 판단한 다음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배임, 뭐 횡령 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잡아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민주당은 완전히 끝난 사건을 끄집어내서 소설을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이게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지금 보니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데 이 정도예요.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 인터뷰 또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 서로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 만난 바도 없다. 일면식이 없다는 입장은 둘 다 똑같은데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네네. 그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판에서 네. 증인으로 나왔던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의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네네. 이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실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그 대북송금에 촉발이 됐던 대북 경협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쌍방울 관련자들도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 비서실장이 어제 증인으로 나와서요.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를 썼기 때문에 검찰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 검찰이 어제 질문했던 검찰의 진술 조서를 보면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라는 네네. 내용이 있고 이거를 어제 검찰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예. 증인에게. 그리고 어제도 다시 한번 이 비서실장이 맞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느냐라는 물음에도 이재명 지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역시 어제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하면서 이게 당사자인 두 사람과는 지금 진술이 엇갈린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뭐 진실은 무엇인가 확인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두 사람이 아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뭐 증거, 이 과거 같으면 뭐 사진이라든가 또는 뭐 통화 내용이라든가 네. 또는 뭐 이게 관계자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게 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고 예. 그렇지 않다면 또 입증은 이제 검찰의 몫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YTN과 이 전 비서실장 A 씨가 네네. 통화를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을 보거나 김 전 회장에게 두 사람 관계를 들은 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또 네네.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회사 내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공공연히 떠돌았다. 들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들었다는 식인데 이게 또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받을지 좀 봐야겠습니다. 글쎄요. 비서실장이면 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텐데. 그렇죠. 김성태 전 회장과 전 사실 지근거리에 아마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또 이게 핵심은 어차피 이 네. 변호사비 대납이나 대북송금이라는 핵심 혐의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둘이 아는 사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그 다른 본질적인 혐의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도 네.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북송금은 또 김성태 전 회장은 그 200만 불을 내가 보낸 게 맞다. 대북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다. 다만 이 200만 달러가 비자금 이런 거 아니고 사비다라고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긴 시간이고요. 수요일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슈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전주에서 양방향 다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는데요. 천안 방향 여파가 늘었습니다. 서전주에서 전주 나들목 쪽 8km 정체고요. 순천 방향은 전주 나들목 부근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으로 계룡 부근 정체도 작업 여파고요. 논산 방향으로 북대전 나들목 부근 1km 구간에서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판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1km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수원과 판교에서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통행량과 작업 영향이 남아서 9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화도 졸음쉼터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이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없고요. 본선 갓길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 이슈도 제가 참 정치를 수십 년 봐왔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하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말이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이 됐잖아요. 네. 기후대사도 해임이 되고 그런데 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서서 본의가 맞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가 하면 당내에서 상당히 거센 이제 막 반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시간 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언론 공지를 한 거예요. 네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께서는 누구보다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외교 활동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할 거다. 오, 상당히 센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거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신 게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비서실이니까 약간 모호한 얘기를 나 전 의원이 던졌을 때 네. 확인해 줄 수는 있는데 그 끝에 말은 되게 무서워요. 그렇죠. 그동안에 나 전 의원의 여러 가지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메시지 자체가 뭐 대통령의 이제 당무 개입이 아니냐 네.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대통령실에 이런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당내도 좀 바빠졌습니다. 네. 우선 뭐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직격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 48명, 48명이 성명서를 내고 나 전 의원을 향해 대통령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어떻게 대통령을 허수아비처럼 생각할 수가 있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사과 요구까지 한 상황이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 뭐 취재를 해보면은 초선 의원뿐 아니라 재선 의원들도 네네.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오늘은 좀 조용한 상황인데 더 다른 메시지를 또 내거나 반박하는 입장을 낸다면 재선 의원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여기다가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 더구나 장관급 이 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지 2-3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출마하는 거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로 볼 수 있는 네. 글까지 올렸는데요. 나 전 의원에 대해서 들리는 말로는 지난해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 건물 투기 문제가 나왔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것부터 해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뭔가를 또 살짝 흘렸네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이 연구원님, 네. 나 전 의원 본인이라면 지금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나 전 의원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일이 없었다면. 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제 이렇게 사실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실상 겨냥을 해버린 셈이라서. 이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본의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은 네. 주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네. 이른바 이제 윤핵관들이 자신을 이렇게 몰아냈다. 라고 이제 항변을 한 건데 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신을 해임한 게 맞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당신 처신을 돌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대표 출마 가능할까요? 저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권력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겨냥을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더라도 당내에서도 지금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어떤 의지가 읽히고 있는 상황이라. 초대선 의원들이 막 반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 전 의원이 오늘 입장을 별로 밝히지도 않고 또 대전에서 있었던 오늘 일정도 지금 취소한 상황.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나 전 의원도 지금 상당히 고심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혹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게 당심 100%로 네네. 선출이 되는 선거니까 네. 당심이 중요한데 오늘 연달아 발표되는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네. 나경원 전 의원 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락세를 보이고 김기현 의원님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 정말로 대통령을 위한 사람은 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한테는 당권 주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네. 지지율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결정한 건데 왜 이걸 뭐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하냐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참 지금 자명에 들어갔지만 네. 여러 가지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당대표를 나오느냐 마느냐도 있지만 당 안에서 이렇게 이제 몰이를 당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정치를 할 것인가 참 큰 숙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중진 정치인인데. 그 당심을 좀 돌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는 지금 이른바 장제원 의원이 뭐 반윤의 우두머리 아니냐 그런 시작을 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공세가 세지는 상황인데 이런 공세, 이런 어떻게 보면 주장에 대해서 당원들은 아니면 뭐 당원들 다 조사하지 못했으니까 네네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해봐야 하는 거죠. 약간 뭐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니냐, 민심의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니냐, 당심의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이 당대표의 경우에는 뭐 이 출마 전당대회가 이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이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 김기현 의원이 35.5% 지지, 나 전 의원은 이제 21.6%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13.9%포인트로 벌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요. 이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 어제 17일 이게 55일간 처음에 45일 플러스 10일. 그래서 55일인데 예산안 합의 처리 기간 빼고 나면 불과 한 달 남짓 이제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진행이 됐었죠. 현장 조사, 기관 보고 그리고 청문회, 마지막 청문회는 좀 공청회로 이 생존자와 유가족의 이 증언을 듣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자, 그러면 어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단 말이죠. 여야가 상당히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야3당이 단독으로 채택을 했어요. 여당은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중에 뭐 퇴장을 했는데 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부분들이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들, 또 파면 요구 이런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 또 이상민 장관은 뭐 등등 해서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는 이 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거는 받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참사의 원인으로 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또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또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점,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이걸 지휘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책임의 행태, 이런 것들이 최종 보고서에 이제 담긴 상황인데 네네. 국민의힘은 뭐 퇴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동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 55일간 진행이 되는 그런 국정조사였지만은
뭔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거 없고 네. 이른바 뭐 기자들이 얘기하는 뭐 큰 거 한 방 이런 것도 없었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기간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아까 제가 언급해버린 것처럼 특수본의 수사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그러니까 유족과 생존자가 참여해서 정말 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유족분들이 상당히 좀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했는데 한 분은 뭐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사실 그동안 진행된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실하다고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는데요. 어제 마지막 전체회에서도 결정적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게 정쟁이다. 사실이 아닌데 청담동 술자리가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보고서에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이상민 장관에게 제기된 여러 책임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청담동 술자리를 끄집어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족 중에 이제 조미연 씨라든가 그 고 이재한 씨의 모친이시죠. 그리고 이종철 대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역시나 성토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회의 후에도 우리 아들을 돌려내라 이렇게 울부짖는 와중에 이종철 대표가 잠시 실신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쭉 얘기하고 있지만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국정조사 또 그 진상을 드러내는 수사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다 미진하다 보니 이 유가족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지금 서울시의 단독 면담을 재차 요구하면서 이 시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을 거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달 4일에 전장현이 서울교통공사 측과 면담한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19일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장 내일이 19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제 서울시가 전장현에 오세훈 시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면담이 아니라 비공개 면담을 제안을 했고 또 서울시는 이 전장현과의 단독 면담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합동 면담을 제안을 한 거고 이게 마지막 요청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장현은 아니 비공개 합동 면담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라고 다시 얘기했어요. 전장현은 단독 면담을 요청한 건데 그렇습니다. 서울시 측은 비공개로 하면서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합동으로 하자. 근데 이걸 전장현이 거부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 지나고 20일부터 전장현의 이 지하철 탑승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참 이게 서로 면담에 대한 이 제안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197님. 혼란한 요즘 그냥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멍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잘 되길 바랍니다. 영화 라이온 킹 OST 중에서 하쿠나 마타타 디저트송으로 듣고 싶어요. 유쾌한 노래죠. 티몬과 푼바가 부르는 유쾌한 노래 들으시고요. 기분 좀 많이 푸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Why, when he was a young warthog. When I was a young warthog. Very nice. Thanks. He found his aroma like a certain appeal. He could clear the savannah after every meal. I'm a sensitive soul, though I seem thick-skinned. And it hurt that my friends never stood downwind. And oh, the shame! He was a shame. Oh, the change in my name. Oh, what's in a name? And I got downhearted. How did you feel? Every time that Hey, Pumba, not in front of the kids. Oh, sorry. Hakuna Matata.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assing craze. It means no worries for the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기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자리를 얻게 될 때 우리는 감투를 쓰다라고 표현합니다. 감투를 쓰다는 벼슬자리나 높은 지위에 오름을 속되게 이르는 관용구인데요. 반대로 감투를 벗다는 벼슬자리를 그만둠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감투는 예전에 머리에 쓰던 의관의 하나인데요. 말총이나 가죽 또는 헝겊 따위로 만들고요. 앞뒤에 턱이 없이 밋밋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감투는 이런 뜻 외에도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감투를 쓰다, 감투를 벗다 같은 관용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감투가 들어간 표현으로 벼락감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얻은 벼슬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요. 또 김첨지 감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도깨비 장난같이 없어지기 잘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고 또 벼락감투처럼 걸맞지 않은 사람에게 맡긴 벼슬자리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도깨비 감투는 머리에 쓰면 자기 몸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감투라는 뜻과 이런 도깨비 감투처럼 신기한 조화를 부리는 사람이나 사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 중에 감투밥이라고 하면 그릇 위까지 수북하게 담은 밥, 그러니까 고봉밥과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3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또 줄여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약해진 대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충청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요. 서울과 인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올랐습니다. 경기, 강원, 영서, 세종,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전북 등 그 밖의 서쪽에도 밤한때 먼지가 많겠습니다. 이 먼지는 내일도 서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한파주의보는 강원 영서 북부와 중북부 산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영상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춘천 2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강원과 경북 지역이 오늘보다 많이 춥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대구 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귀성 귀경길 추위가 매우 심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이 영하 10도, 이후로 이틀간 주춤했다가 다음 주 화요일은 서울과 대전 영하 14도, 광주와 부산도 영하 8도에서 9도까지 내려앉겠고요. 연휴 막바지엔 전남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밤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0.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5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결과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해임을 놓고 대통령실과 공방을 벌인 뒤 또다시 자맹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형제국이라는 아랍에미리트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라면서 오늘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압수수색 관련 상황 중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설을 앞두고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차례상 준비도 하고 계실 거고요. 세뱃돈 줄 신권도 또 마련하실 거고요. 네. 여러 채비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게 늘 선물 세트 고르는 게 큰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설 선물 세트 거래가 많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당근마케팅의 그 중고거래 플랫폼 사이트에 따르면 햄 세트, 참치캔 세트, 올리브유 이런 각종 설 선물 세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더 싸겠죠.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에서 한 5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게 개인 간 거래니까 네. 집에 비축하고 있던 거를 푸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받은 것들, 네네네. 안 쓰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유효기간은 남아있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설 선물 세트 최저가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중고 거래를 하면 28,000원에 살 수 있고 이렇게 거래된 게 실제로 있었고요. 한 판매자가 글을 올리면서 설 선물이 들어왔는데 나는 먹지 않을 거라서 몇 가지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 판매되지 않는다면 놔뒀다가 친척들 선물로 다시 드릴까 한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입장에서는 들어왔으니까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안 팔리면은 선물로 또 쓰면 되니까 이런 건데 아무래도 고물가 때문이겠죠. 지출을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최근에는 이 리셀이라고 되팔기 문화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중고거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죠. 네네. 무슨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박싱이 되지 않은 열지 않은 그런 새 제품을 중고거래로도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선물 세트에 대해서도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 새 제품인데 거의 특가로 샀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필요한 분들이 살림에 쓰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보면은 뭐 햄, 샴푸 이런 거 나는 전통적이죠. 나는 필요한데 다 올랐잖아요, 가격이. 햄, 샴푸, 식용유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 식용유만 해도 지난해 1월에 6,190원이었던 게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7,480원, 20.58%. 많이 올랐네요. 네. 이렇게 지갑 사정이 가벼워지면서 새 제품을 사더라도 마트에 가서 설 선물 세트를 새 걸 사더라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마트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설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5만 원에서 10만 원대 제품 매출이 12.9%나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20만 원 이상 선물 세트 매출은 2.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너무 비싼 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고 사이트에 혹시나 이번 설 때 받으신 선물을 내놓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홍삼, 유산균, 비타민 이런 거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중고거래라고 해도 안 되고요. 이를 어긴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이고 이거 몰랐다가 괜히 누가 신고하면 네.
아이고 이게 낭패를 볼 수 있겠네요. 예,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이해는 되네요. 설 선물로 들어왔는데 난 안 쓸 거라 네. 그냥 팔겠다. 쓰실 분이 저렴하게 가지고 가세요. 그럼 네. 이게 순환되고 좋은데 네. 근데 설 선물 아니고 지난해 추석에 들어온 선물을 비축해다가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유통기한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네. 세제 이런 건 문제가 없을 네. 것 같긴 한데 식품 쪽은 좀 유통기한 잘 유통기한이 없어졌잖아요. 네, 소비기한으로 이제. 소비기한을.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전에도 어허. 지나도 그냥 먹었어요. 네, 지난해 거는 또 유통기한으로 네. 찍혀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고물가 시대의 현명한 소비. 자, 그런데 반대로요.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됐어요. 뭐 이 집 저 집 뭐 이제 예. 조카들도 그렇고 네. 다 20세가 넘어서 성인인데 이 얼마 줘야 되나 막 걱정인데 이 세뱃돈을 받는 입장인 청소년, 네. 청년. 자, 물가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땐 그렇죠. 예. 돈이 들어오는 시기니까. 네. 자, 청소년 절반 이상이 세뱃돈을 받으면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삼성증권이 17세에서 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네. 그 결과 청소년들은 세뱃돈을 받으면 어디에 쓰냐. 투자하는 방법으로 예금성 자산에 투자하겠다가 41%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주식 투자에 58%를 대답해서 10명 중 6명은 저금하기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둔 종목은 있을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싶을까 물어봤더니 이 질문 자체가 해외 주식에 한정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네. 애플이 35%, 알파벳이 23%, 테슬라 20%, 아마존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량 기업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삼성증권은 이걸 두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차량 같은 거에는 관심이 좀 적고 반면에 휴대전화나 유튜브 활용 빈도가 높고 친숙하기 때문에 애플이나 알파벳 이쪽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보유한 청소년이 43%에 달했어요. 거의 이제 절반으로 육박하네요. 네, 정말 많은 숫자인데 그중에 뭐 절반은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에 어려서부터 이제 주식 계좌를 터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 거래해 보면서 투자 공부도 하고 뭐 좋은 것 같은데 요즘에 예금 금리가 더 좋아서 이게 터주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 거래를 안 하는데 네. 저희 아들 딸들은 알아서 텄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태어나면 탄생 선물로 계좌를 이렇게 해주시죠. 주식 계좌를. 네. 참 아이들이 저보다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저 누나하고 동생이 뭐 이 국내 주식 떨어지면 한숨 푹푹 쉬고 있고 그렇게 좀 시장의 흐름을 배우는 게 초등학생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세뱃돈 안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 정말요? 네. 주식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기분이란 게 있으니까요. 예. 자, 이 카카오톡에 추모 프로필 기능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고 이게 제목을 봐서는 고인을 추모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따로 뭐 공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련된 배너에 뭐 우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 프로필이 추모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고인이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휴면 상태가 되면 우리 보통 이제 탈퇴한 사람들도 알 수 없음 이렇게 뜨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신청을 하면 그대로 남아서 그 프로필 공간에서 말도 걸고 고인을 추모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카카오톡 측은 그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해서 고인이 된 지인들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 카카오톡 친구에는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쓸쓸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말을 걸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카카오톡 계정 주인이 바뀌었고 그 사람이 대신 말을 걸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그리워서 이제 무슨 말이라도 붙여보고 싶을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직계가족이 요청을 하면 고인 프로필로 전환이 되는 건데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요. 이렇게 1:1 채팅방으로 추모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는 모모님이 기억할 친구로 전환됐다라는 메시지가 떠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되면 추모 메시지만 보낼 수 있고요. 선물이나 송금 기능 이런 네네. 거는 제한이 되고요. 프로필 유지 기간은 5년, 또 추가 연장을 하면 10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게 농담으로 워낙에 카카오톡이 많이 지배를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장례식까지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 아니냐, 조의금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댓글 분위기가 정말로 카카오톡이 비서까지 만들어줄 것 같다고 했던 농담이 현실화되는 거네. 카카오톡이 한 것 중에 처음으로 마음에 든다. 근데 좀 쓸쓸하고 슬프다. 이런 의견들이었어요. 이게 좀 짠해지면서 슬픔이 몰려오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는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고인 프로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젊을 저 때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또 이제 뭐 사고가 나다든가 하면은 그 잃어버린 친구에 대한 아픈 추억을 또 이렇게 보면서 회상하게 되지만 저희 또래들은 떠나는 또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 어느샌가 더 많아지시죠.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봅니다.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을 타면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걸로 생각보다 이제 기분 상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앞에 좌석이 훅 뒤로 넘어오면 아니 식사하려고 하는데 책 보려고 하는데 언짢아지고 내가 또 뒤로 제낄 때는 이거 뒤에서 또 어떤가 이제 신경 쓰게 되고 그런데 이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는 기능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런 버튼을 아예 없애는 항공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고정석입니까? 예. 200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등받이 기능이 없는 좌석이 저비용 항공사 LCC 중심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비용상 항공사에는 이게 유리한 방식이긴 합니다. 좌석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할 때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요. 뒤로 젖히는 기능이 생각보다 고장이 자주 난대요. 그래서 수리 비용도 또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승객 간의 다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승무원들이 가서 중재자 역할하고 말려야 됐는데 이게 다툼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안전상 이유 때문에 비행기가 우회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방지하고 싶은 거죠.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렇겠어요. 예, 돈 때문에 사람 더 태우려고 좁디 좁은 공간에 좌석을 빼곡하게 만들어 놓고 꼿꼿이 앉은 채 가야 된다니. 그러면은 안 입고 오면 비즈니스 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냐, 자리를 넓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마저 없애다니,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애초에 그냥 서로 양심껏 젖히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싸웠냐. 아니면은 또 버스도 뒤로 눕는 기능 없애버리자. 나같이 소심한 사람은 말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버스도 뒤로 제껴지죠. 기차도 뒤로 제껴지고요. 자, 이제 저가 항공을 비롯해서 항공기 내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는 등받이가 뒤로 젖혀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단거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비행이면. 근데 이게 적어도 5시간 이상 비행이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신에서 얘기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장거리 노선에는 젖히는 기능을 넣을 거라고는 해요. 근데 이런 추세면은 점점 또 없어지는 분위기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자, 이게 또 이제 항공사들은 어떤가 추이를 보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자, 전거성 전원책 변호사님. 자,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호사님. 새해가 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데 또 뭐 이제 오는 주말이면은 설이니까. 아니 우리가 가을에 만났으면 가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 뵈면은 또 올해 처음 오셨고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새해 안녕하시냐고 인사할 일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요새 워낙 다이내믹하고 격변의 시대가 돼서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다들 무사하신가? 근데 변호사님 올해 이제 어쨌든 처음 뵀으니까 혹시 새해에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이게 뭐 올해 선거의 해도 아니니까 나에게 정시하시겠느냐 묻는 건 아닌 것 같고 글쎄 뭐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야 될까 계획이 있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어떻든 저는 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 키우고 매일 적당히 운동하지 않으면 좀 위험한 나이가 됐고 그렇습니다. 운동하시고 매일 적정한 분량의 책만 보고 원고 쓰는 것은 가끔씩 좀 자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또 좋은 책도 내시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주시고 하니까요. 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보수의 품격. 자,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순방 기간은 마쳤습니다. 스위스로 이동했는데 자, 이 아크 부대 파병 장병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이 뭐 제일 큰 지금 외교적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와 UAE는 형제 같은 사이고 UAE는 여러분의 조국이다. UAE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런 이제 워딩입니다.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오늘 아침 조간신문 쭉 훑어보면 예컨대 뭐 특정신문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경향신문 같은 데서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대통령의 가벼운 입 뭐 이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입까지는 아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을 어떻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건 대통령실 비서들이 문제입니다. 참모들의 문제다. 비서들이 대통령에게 적절한 보좌를 못했다. 근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갔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가령 순입하고 이란에 시합하다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보고를 해서 알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위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어떻게 벌어졌고 그리고 두 나라 간에 예컨대 관계가 어떻다. 지금도 이란이 제가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아랍에미리트를 통해서 주로 이제 외국 물자들을 수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물량의 한 70%가 돼요. 120억 불 정도.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과거에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도 청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터 엄격히 말하면 재작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2021년부터는 두 나라 위치가 다시 좋아지고 이제 공사 관계에서 다시 또 대사 관계로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우리 대통령이 거의 아크 부대에 가서 우리는 형제국이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바로 이란이다. 우리 적은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규정을 하는.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란이 깜짝 놀랐죠. 이게 막 보도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쫙 나갔지만 외신을 통해서도 나갔어요. 이러니까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다. 이 수준에서 지금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봉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란의 석유 대금 70억 불을 지금 우리 수출이 불행해서 꽉 잡고 있잖아요. 제재 때문에 못 주고 미국 있죠. 때문에 지금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란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데 이 70억 빨리 돌려달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딱 터져놓으니까 우는 아이 뺨 때리는 이게 막 불만이 가득한 아이에게 뺨 하나 때려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이걸 매끄럽게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 난제다. 좀 이 대통령실 그래서 내가 이 비서들이 문제다.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 사태와 연관되어서 나 우리 지금 대통령실 좀 나무라고 싶어요. 이 비서들이 비서 역할을 못한다. 비서는 비서여야지. 비서가 왜 정치인이 되고 비서가 왜 나서서 설치려고 합니까?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됩니다. 비서는 입이 없다. 이건 문명국의 선진 민주정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검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비서는 입이 없다. 비서가 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비서는 입이 있고 그것도 엉뚱한 입이 있고 지금처럼 잘 보자도 못한단 말이에요. 보자도 못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그것도 뭐 여러 군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그다음 다보스 포럼을 가는데 네. 그걸 어떻게 잘못 스포트를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도록 예. 보좌를 했느냐. 난 김대기 실장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두 개의 현안이 쭉 이어졌어요. 하나는 이제 지금 외교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그건 또 뭐 국가안보실도 있고 외교 이제 관련 참모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나. 근데 지금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뭐 이게 갈등이 가라앉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비서진이나 참모진의 보조적 역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여당에서라도 이제 그 보완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당에서? 어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하는 데서 외교부 차관한테 그 발언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종용하는 듯한 그림이 좀 나오더라고요. 위협적인 존재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이란이 맞지 않느냐. 사실은 이거는 여당이 나서서 좀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좀 비호하는 데만 중심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그러면 외교부 차관이 그 상황에서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이 여당의 역할 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좀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우리 임 작가가 얘기한 부분인데 집권 여당이 그 예컨대 정부와 행정부와 유착하는 관계. 네네. 이건 뭐 우리나라 매 정부마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제 국가는 이 의회와 이 견제와 균형이 확실히 써야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의 당대표 1번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쯤 내놓고 하고 대통령도 그래서 선거 때 맨 앞장했습니다. 그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이게 헌법상 그 견제와 균형 문헌 논리에 아주 매몰이 돼가지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정당에도 개입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가령 집권 여당의 1번 당원이라는 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매 정부마다 당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그리고 총리와 그리고 당대표가 마주 앉아갖고 정책을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정당부터 대통령 비서실까지 철저하게 대통령을 호위를 하는 거예요. 호위무사가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나경원 사태도 그렇고 이번 아크부대 사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아크부대에 가서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언론이 조금 자제를 하는 필요는 있어요. 아크부대가 가령 UN 같은 걸 통한 그런 파견부대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을 받아서 그쪽에 특정 부대를 교육시키기 위해 그래서 파견된 한 160명 정도의 작은 부대란 말이에요. 우리 특전사 부대예요. 그런데 그런 부대 같으면 사실은 그 외국에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야, 아랍에미리트하고 한국이 저렇게 군대를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교육부대가 가서 아랍에미리트 이 군대를 교육을 시킬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나. 아주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이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겁니다. 발언상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잘못 내가 스포트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당에서 나와서 또 비호를 하는 거예요. 비호를.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나경원 사태에서 어제 젊은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마치 이번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뒤에서 호위하듯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나경원 입 다물어라. 내 반성해라. 내 물러서라. 난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인가. 제 자신이 처음부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자세가 그렇게 썩 옳지 못하다. 가령 당대표에 꼭 출마할 것 같았으면 왜 장관직 자리를
오케이 했느냐. 그것도 불과 몇 달 전에. 네. 나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요사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게 과연 민주공화정이고 그리고 집권여당이 과연 보수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정당이냐 하는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당 대표 자리에 있는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방금 우리 임 작가가 얘기한 대로 거꾸로 옹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변명을 하고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머리 쓰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왜 그런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일단 아크부대에서의 발언은 이제 대통령의 실수였다. 또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네.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당에서 그걸 비호하는 것도 더 문제다. 네. 자, 지금 청취자 3537님이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자, 윤 대통령 UAE에서 37조 투자 유치 또 이 48개 MOU 체결 이런 경제 행보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성과적인 면도 좀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성과가 묻히잖아요. 지금 성과가 묻힌다. 예컨대 지금 300억 달러.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뭐 말이 37조를 유치했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가령이 지난번에 빈살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투자하겠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이 그 빈살만을 관주로 가장 처음 초대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또 친분을 공고히 하고 네. 이래서 그런 걸 끌어내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이걸 뭐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간도 정해지지 않고 전부 다 MOU고 이거 대봐야 하는 것 아니냐. 네네. 일부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UAE도 우리와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그 MB 정부 때부터 합니다. 네네. 서로 간에 MB 정부 때부터 우리 형제국이다 이러고 그리고 지금까지 비교적 그 투자 약속 이런 건 잘 지켜온 나라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이번에 그 300억 불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환율로 37조가 된다면 네. 이게 엄청난 성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과가 이런 뭐 실은 일이라면 실은 일이라고 할까 이 대통령의 그 아크부대 발언으로 이래서 무셔버리는 거예요. 이 언론이 관심이 거꾸로 대통령이 이 발언에 가 있게 되니까 그렇지. 물론 앞에 37조 그 투자 유치를 한 것은 거의 우리나라 신문 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신문 7개 중에 5개가 헤드라인으로 삼았습니다. 네. 헤드라인이거나 아니면 사이드로라도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실은 이건 헤드라인으로 삼은 곳은 뭐 한 군데밖에 없지만 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충분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이 묻혀버렸다. 그래서 공이 묻힌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전당대회는 뭐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했다. 당도 그렇다. 특히 이제 또 이 초선 의원들의 그 집단적인 이제 문제 제기도 그렇다. 자,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변호사님 이거에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원하는 당대표 후보도 있을 거고 비토하는 당대표 후보도 있을 텐데 좀 너무 노골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 얘기가 자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맞습니다. 이렇게 좀 드라이하면 모르겠는데 그 뒤에 스스로 돌아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당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그 지난번에 조각할 때 네. 입각설이 왜 무너졌느냐 그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네. 뭐 많은 사람들은 그 잘 모르고 있는 문제지만 나 의원이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 그리고 오히려 복지부 장관을 하기를 원했다. 네. 이런 말들은 그 당시에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특히 복지부 장관의 복지부 장관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나경원 이름이 계속해서 몇 차례 거론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딱 걸리들었다. 네. 그게 뭐냐 이번에 그게 부동산 문제다. 이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또 홍준표 시장이 슬쩍 제기하기도 했어요. 부동산 문제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나 의원이 당대표 이번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내가 왜
비서는 입이 없어야 된다 말하는가 하면 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나온 거예요. 예컨대 아주 대표적인 말로 나경원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아, 고위 관계자 보도가 됐죠. 정치판에 있어서는 네. 첫 번째 이 선진민주정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은 말입니다. 선진민주정에서는 이런 식의 말을 쓰면요 이미 내공이 없는 정치인에 대해서 퇴출되어 버립니다. 이 네. 말을 쓰는 사람이. 네. 유머가 없는 정치인은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머는 고사하고 원수지간에도 네. 좀처럼 쓸 수 없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어떻게 같은 당에 중진을 두고 그래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는 분을 상종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네. 대통령이 비서가 말이에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당장 해임식입니다. 네. 비서를 먼저 해임식입니다. 그 말이 설령 대통령이 입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옮기는 말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비서가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옮겨 보겠다. 그거 상종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뜻을 그대로 표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아니죠. 네. 대통령이 비서가 똑똑하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대두군단 입을 딱 닫아야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나경원 의원이 지금 퇴로가 없으니까 퇴로가 없으면 근데 당대표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대표 출마할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그다음에 당대표 출마를 하겠다. 이걸 은근히 언론에 흘려가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갔던 그 친태전 구인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거기는 방장 스님입니까 아니면 조실 스님입니까 뭐 스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으로 부족했는지 이번엔 또 조계사 동화사로 갔다. 네, 그렇죠. 이 동화사도 대구 동화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당선인 신분으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가서 또 이 주지 스님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친윤이다. 멀윤이 아니라 친윤이다.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는 사람을 굳이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건 대통령을 못 오고 하는 말이다. 그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느냐. 뭔가 대통령께서 나를 해임을 했는데 그 뭐 대통령이 해임한 건 맞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비서나 이 당의 누군가 윤핵관들이 슬쳐갖고 날 해임시킨 건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마 해임을 결정하신 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 외국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그 명분을 한번 얻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경원을 두고 그걸 그냥 완전히 정말 그 마지막까지 반론 형식을 취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을 못 오가느냐. 그건 대통령을 못 오가는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나경원을 처음부터 비판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쭉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당대표의 명분을 차지하면 하느냐. 어차피 나가서 떨어져도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고 지금 물려서도 정치적 생명이 위태롭다면 뭐 어느 걸 선택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김대기 실장이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자기 이름의 입장문을 냈단 말이에요. 비서가 입이 없어야 되는데 비서실장이 자기 명의 입장문을 뚝 내면서 대통령을 못 오가는 거다. 대통령이 진위가 대통령이 그걸 네가 뭘 했는지 대통령 모르고 해임했을 것 같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자기 입을 내세우나. 이름도 걸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이건 전 정권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 보수주의 정권이 정권을 다시 되찾은 지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비서실장이 이런 짓을 하느냐. 너무 오만방자하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진 게 초선 의원들이 일제히 집단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느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 줄을 쭉 쓰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1년 3개월 남은 다음 총선이 이렇게 벌써부터 겁이 나느냐. 내가 정말 공관위원장 같으면요. 전부 다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공천 다 자른다. 정말 그래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민주주의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참
이 심경은 참 복잡다단합니다. 요사이 저를 실망시키는 게 민주당이 네. 가령 이재명의 그 사법 리스크를 오롯이 다 끌어안고 네. 함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자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진보좌파 야당이 엄청나게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데 네. 명색이 보수주의 집권 여당이 정권을 되찾은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네.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당의 대표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하는 것이 정말 겁이 나요. 어떻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후퇴를 하고 있느냐. 네. 자,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이 일이 지금 이제 당권 주자들이 막 정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전 의원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 나왔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떠받치고 있던 건 당 지지층 내에서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근거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와서는 김기현 의원의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요? 오늘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국민리서치그룹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당 지지층 39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김기현 의원이 35.5%로 1위를 기록했고요. 약진했네요. 나경원 전 의원이 21.6%로 2위를 했는데 네. 뭐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좀 벌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3.9%포인트 네. 차이니까요. 이게 이제 뭐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났고 오히려 3위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었는데 19.9%니까 예전에 비하면 나경원 전 의원과의 이제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거꾸로 네. 지금 네.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라서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기 이 변호사님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좀 빙의를 해주셔서 지금 이 사면초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전 의원의 입장에. 나 의원이 그 처음부터 당 대표의 뜻이 있었다면 네. 어쨌든 자기로서는 지금은 의정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네. 낙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 계속 실패를 해왔거든요. 네네. 당대표에 실패했죠. 서울시장 후보에 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실패를 하면 4인패를 하는 셈이 되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섣부르게 자꾸 복귀를 하고 싶었어. 이 난리를 쳤을까. 난 처음에 기후대사 원래는 그 기후특사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걸 박지원 외교부 장관에게 특자를 빼고 대자를 자꾸 붙여달라 이래가지고 기후대사가 됐으면 나는 그 저출산이 위원장 이런 것보다는 기후특사 이거나 열심히 하면서 이 환경기후 이런 거 공부도 좀 하고 네. 외교관계도 본인이 외교관계에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얻고 싶어 했으니까 여기도 좀 그 시야를 넓히면 앞으로 시간도 넉넉한데 차기 지도자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이상하게 그 원외에 있으니까 어정단상에 복귀하고 싶은 심정 또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심정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든 지금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8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받는 느낌은 그래요. 첫 번째 전부 다 올 친윤이다. 비윤. 예. 아닌 말로 나경원 의원이 말한 멀륜도 보이지 않는다. 네. 다 친윤을 나도 친윤이다 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냐. 제가 참 또 이게 이런 말 자꾸 드리면 이 청취자들이 화를 내실지 모를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정당 보수 야당에서 당시 보수 야당에서 후보를 스스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영입을 한 셈이죠. 극단적 선택으로 찾아낸 후보란 말이에요. 네네. 한때 우리 보수를 괴멸시켰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그 총화로 보였던 그래서 5계급이나 특진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 영순위가 돼서 검찰총장이 되어버린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분을 모셔서 대통령 이 됐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았는데 무엇이 잘났다고 느닷없이 지금은 전부 다 줄을 쫙 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춘
그런 정치인들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올친윤이다 이게 우선 궁금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무릇뜯기 바쁜 예. 이게 올챙이들처럼 보인다. 올망졸망해 보인다. 작은 도토리처럼 보인다. 네. 쉽게 말하면 큰 정치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 좀 안심시키면서 맨 앞장서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일정을 가진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정치인을 봤으면 하는데 그런 정치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다 그만해 보이고 올망졸망해 보이고 작은 일에 목을 걸어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차에 이번에 이제 나경원 사태가 이렇게 딱 터져버리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냐. 여기에 또 대통령이 던지는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야당이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먼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부터 한 겁니다. 네. 현행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된 분이 첫 번째 자기 사명을 개헌이다 이래버리잖아요. 국회의장이 먼저 개헌을 부르지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래도 우리 언론들이 그걸 또 한심하게 거의 사이드 톱으로 뺀 신문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얼마 전에 느닷없이 중대 선거구제를 또 들고 나왔거든요. 네. 아니 취임하신 지 아직 1년이 안 된 분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대통령부터 정치 개입한다. 선거 개입한다. 네. 뭐 특히 총선에 개입한다. 당무 개입한다.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것 때문에 탄핵 사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핵 사유가 됐죠. 그런데 또 윤 대통령마저 중대선거구제 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럼 중대선거구제 왜 하려 하느냐. 그 속셈을 내가 깊이 짐작은 못 하겠지만 왜들 이러시나. 지금 있는 제도도 제대로 잘 못 지키고 있으면서 왜들 다들 이러시나. 개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4년 중임제 개헌하겠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하나의 우리 국민적 마인드입니다. 이건 아마 박 대통령 시대 때부터 4년 중임제 이러다가 이제 유신 체제가 와버리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 4년 중임제를 참 찾았으면 좋겠다. 87 체제 이후로 5년 단임제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또 미국 원류 대통령제 국가가 4년 중임제란 말이에요. 그 우리도 그걸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심정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4년 중임제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야당에서 어떤 주장을 합니까? 자 대통령 선거 이 결선 투표 이게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선거구제 매 선거 때마다 선거법 바꾸자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번 선거법을 딱 그대로 가지고 그 선거법대로 한번 하고 또 하고 전통이 좀 쌓아봤으면 좋겠는데 매 선거 때마다 선거법 바꾸자.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법 바꾸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성정당들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우선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갖고 놓은 선거입니다. 거대 여당, 거대 야당 두 정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기극을 벌인 거예요. 그런 주제들에 지금 또 총선 얼마 남겨놓고 자 4월 말이 데드라인이다. 이때까지 선거법 바꾸자. 국회의장부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김진표 의장 같으면 개인적으로 참 존경을 하는 분인데 참 점잖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국회의장 신분으로 개헌을 얘기하고 선거법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 국회의장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건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서 할 얘기지 국회의장이 선거법 언제까지 바꾸자 이 얘기를 왜 해요? 이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셔서 흥미진진한데 역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원래 마지막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당이 다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서 크게 실망하던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모셔서 이어서 듣는 걸로 하고. 내가 참 민주당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자체가 완전히 끌어안아 가지고 이 성남지청 앞에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한 20명 간 줄 알았어요. 그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계속 늘더라고. 마지막에 43명이 와서 이제 기자들이 헤아리 모양이에요. 43명이 와서
12시간 지나서 43명이 그대로 있었다.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도부가 총출동을 했었죠. 참 보면 한심하다.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환을 받고 있어서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전원책 변호사님,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건본부. 자, 수요일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쁜 스웨터를 입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게 패셔너블한 모습으로 오셨네요. 자, 그런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배 교수님이 해주셨었는데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74일간의 특수본 수사, 또 55일간의 국정조사, 어제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자, 먼저 특수본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려주시죠. 뭐 간단하게 수치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특수본은 연인은 이제 514명 인력 투입했고요. 4차례에 걸쳐서 60여 곳의 압수수색, 14만 점의 증거, 538명의 참고인 조사. 결과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24명을 입건했는데 네. 6명을 구속, 불구속이 17명. 6명에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제 용산 서장, 그리고 박희영 청장, 네. 뭐 이렇게 됐고, 불구속은 서울청장, 그리고 용산 소방서장 같은 네네네. 분들이 이제 됐고요. 해밀턴 관광호텔 이사, 그 옆에 있는 건물이죠. 이태원 역장, 이런 주로 이제 그 불구속 송치된 분들은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17명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사실 좀 이 성과를 제가 평가를 해달라는데 좀 난감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뭘 했나라는 일단은 뭘 했나. 그리고 저기 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온 게 군중 유체화라는 개념을 설명하더라고요. 사고 원인을. 예. 근데 그건 특수본이 할 게 아니죠. 네. 그건 구조 전문가들이 별도의 전문적인 걸 설명해야 되는 거고 특수본은 수사 결과를 설명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사 결과는 아주 적고 그 군중 유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설명을 왜 그 자리에서 하는지가 전 황당했습니다. 아, 이게 또 역시 전문가의 눈길이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수사한 결과, 즉 압수수색을 했고 참고인 조사를 했고 뭘 했으면 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물리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게 아니거든요. 특수본은 그걸 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계는 사실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명확하게 뒷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들이 꼬리 자르기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본질적인 수사는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조사만 할 거면은 수사본을 왜 꾸렸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특별수사본부인데요. 예. 결국 보니까 가장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여기까지 가 있고, 자, 이게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다 무혐의 법적으로 이제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 종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이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는데 피하기는 어렵게 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들어야 될 얘기 드린 거죠. 조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조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면 조사라도 무엇인가 이제 입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분들은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자, 관할 지자체, 경찰, 소방. 자, 이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이 기관의 공무원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이 주요 피의자 11명을 이제 보면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였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 혐의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공동정범이라고는 각각으로는 이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고의범인데 어떻게 공동으로 볼 수 있냐.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는 반면에 법리적인 문제가. 그럼 주요하게 누가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사실 그게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잘못이다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좀 주요 책임이 있고 어디가 좀 이제 부수적인 책임이 있느냐 이걸 가렸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특수본을 꾸린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격언에 all or nothing입니다. 네네. 모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은 모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참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 소방청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서울청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아직 풀어야 할 의혹이 남은 것 같은데 수사 마무리 시점이 이제 74일이면은 이제 2달 반이잖아요. 네. 이게 좀 길다 싶긴 한데 마무리 시점이 이른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계는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깁니다. 수사 기간은 분명히 길었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을 찔렀느냐. 네. 지금 말씀하신 소방청의 중앙통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성이 되고 문제는 이겁니다. 구성 시간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한 다음에 문서 시간을 조작해서 빨리 한 것처럼 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서 의혹이 되는 건데 그럼 그게 이 사건의 이 참사의 핵심이냐. 핵심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소방청의 공문 작성 의혹은 여러 건 중에 하나.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 중심이지. 몸통을 먼저 밝혀라. 그렇죠. 예. 나중에 검찰로 가서 지금 갔습니다만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공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등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는 10여 개 기관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안 수사에 나서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확대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경찰의 업무 방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경찰의 업무는 다 이제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 안에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의 서버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청장실을 압수수색을 하죠?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죠. 네네네. 그죠? 경찰청의 서버. 그러니까 공문서 서버를 쫙 해야죠. 그러니까 뭐지? 이게 분명히 서울경찰청장실은 이전에 경찰청장에서 했는데. 네네. 그럼 그때 미진하다는 의미인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특별히 뭐가 있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 사고를 보는데 책상 있고 컴퓨터 있고 뭐 이제 전화 있고 뻔한데. 그러니까 이게 뭘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서버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업무 문서나 이런 건 다 서버에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자꾸 껍데기를 보려고 하느냐. 제가 기우겠죠? 걱정이 많으세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걱정이 다 맞아버려서 그러니까요. 저도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자, 혹시 검찰에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 윗선으로 올라가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단서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서울청장이 당시에 경찰청장한테 무슨 유선 연락을 했고 청장은 장관한테 뭘 했고 만약 그런 단서가 나오면 당연히 수사가 재개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 못하면은 사실은 장관이나 시장이나 청장으로 올라가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연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같은 걸 뭐 얘기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의지를 좀 가진다고 하면은 적어도 서면 조사라도 아니면은 자발적인 출조사라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헌법상에 보면 어쨌든 국가, 정부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 바로 당일 일요일 새벽에
대국민 담화를 낼 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한 책임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책임을 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특수본 결과를 보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윗선은 아예 뭐 수사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 얘기들을 보면은 이게 이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닙니다.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중대본입니다. 그러면서 행안부로 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 자 그래서 지금 특수본 수사가 좀 이제 미진하거나 협소하다면 국회 국정조사가 뭘 좀 더 밝히지 않을까 했는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퇴장한 여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야 3당만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명시했단 말이죠. 예. 요건 좀 특수본 수사와 다른 점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한 책임을 명시를 했고요. 네. 할 걸 하지 않았다. 할 걸 하지 않았다. 중대본을 설치를 요청 건의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것은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했을 뿐 충분히 어떤 형태의 혐의는 분명하다. 네, 네. 이게 이제 국정조사의 결과인 네. 거고 그럼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이 이걸 무시한다고 하면 사실은 똑같은 결과가 되겠죠. 네, 그래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한우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8명을 이게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의결이 됐어요. 그럼 이게 참 본류는 아닌데. 그렇죠. 본류는 아닌데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서 진술한 게 뭐 예를 들면 처음에 희생자 명단은 없었다. 나중에 보니까 있었네. 뭐 이런 문제 등. 자, 이게 법적 처벌은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처벌은 가능한데. 위증죄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선고유예라든가 네. 아니면 뭐 기소유예 정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나가봤자 미미한 처벌이다. 네, 과거의 권례를 봐서는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딱 한 부분 말하자면 당시에 국회 모욕죄로 고발이 된 네. 상황팀장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거는 위증죄가 아니라 모욕죄. 왜냐하면 예, 아예 예. 출석도 안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유족분들이 참 안타까운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요. 유족의 바람은 특검해달라. 수사 미진하다. 또 독립된 조사기구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의 1, 2, 3기가 있었죠. 사실 일부 공전된 부분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적 참사 조사기구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